토론은 네 분이 해주시겠는데요. 질병관리본부의 이희인 박사님, 크립의 최경화 박사님, 서울대 수의과학대학원의 성대경 박사님, 농업과학원의 권수경 박사님, 이렇게 네 분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떤 분이 먼저 할까요? 성대경 교수님부터 먼저 해주실까요? 예. 이게 지정 토론이라서 제가 발표를 많이 해야 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토론에 대한 발의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전문가분들이랑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께서 아주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맡은 부분이 유전자 변형 중에서 주로 실험동물에 사용되는 마우스에 대한 내용에 대한 보고를 주로 해달라는 얘기 제가 들었었고요. 또한 제가 이 일과 관련돼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생물안전 관련된 우리나라 시설들을 인증하고 하는 데서 위원으로 한 2년 넘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이미 주제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주로 우리들의 건강과 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설명을 주셨다면 저는 주로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 있는 분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자료에서 잘 알려진 것처럼 실질적으로 보건적으로 가장 큰 위해를 미치는 3차 등급의 시설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학교에서 1, 2등급에 관련된 시설인데요. 실질적으로 병원성이 직접적으로 있는 미생물을 다룬다기보다는 실험 목적에 따라서 미생물 혹은 미생물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걸 더 적극적인 형태로 마우스 같은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설이 1,200건이 넘는다고 되어 있고요. 주로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 위험성 자체만으로는 위험이 좀 작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양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상당히 많은 경우에 마우스가 수입되는 부분도 많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국내에서는 3년 동안에 보건복지부와 교육과기술부 양쪽에서 한 450개의 유전자 변형 마우스, 트랜스이나 낙가운 마우스가 만들었다고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마우스를 다뤘는데 실질적으로 드로소필라, 파리라든가 그 다음에 시엘라 강스 혹은 제브라피쉬 같이 실질적으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는 그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요. 저는 주로 마우스에 대한 내용만 드릴 텐데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 유전자 23,000개 중에서 17,500개에 해당되는 유전자가 낙아웃된 마우스가 이미 타겟티드된 마우스 줄기세포, 마우스 ES 라인으로 이미 개발이 끝났고요. 이러한 17,500개에 해당되는 그 트랜스이나 낙가운 마우스들은 이용이 공짜입니다. 그 얘기는 휴먼 유전자 23,000개 중에서 17,000개만 유전자 변형이 됐냐, 그 이상으로 됐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17,000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쉽게 어세서블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나와 있고 퍼블릭하게 공짜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만드는 것도 쉬워졌지만 또 하나는 유통이 쉬워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유전자 변형 마우스 자체가 특허가 됐었는데 2010년도 네이처에 로마에서 모여서 유럽연합과 NIH, 미국에서 주로 그 연구자들과 펀드되는 정부기관이 모여서 유전자 변형 마우스 자체만으로는 특허를 주지 말자. 유전자 변형 마우스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폐연형이라고 얘기하는데 폐연형 해석에 기반을 둔 특허를 주지 유전자 변형 마우스 자체만으로는 특허 주지 말자라는 논의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쉽게 이러한 그 마우스들이 국경 간은 물론이고 연구소와 연구소 간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연구자들이 이 마우스 자체에 문제점이 없다는 걸 많이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를 집어넣는 경우보다는 이미 갖고 있는 유전자가 변형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살아가기에도 부족한 동물이다. 유전자의 기능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대신해서 마우스에서 유전자를 갖다가 낙아웃, 제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다른 유전자 변형의 예와 달리 자연계에서 동물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대부분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 유해성이 좀 적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까지 사실이었는데요.
어떠한 위험성이 있게 새로 업라이징하는 위험성이 존재하게 되냐면 유전자 변형 마우스는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마우스에서 잘 감염이 되지 않는 미생물이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예가 여러 가지 리포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마우스라면 크게 위해가 되지도 않고 마우스 자체 내에서 증식이라든가 또 저염력이 있는 미생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았는데 유전자가 없다 보니까 특히 면역을 담당하는 유전자가 1개 혹은 2개가 낙가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마우스에서 잘 리포트되거나 보고되지 않는 진균이라든가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가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유전자 변형 마우스에 대한 시설은 일단 이 유전자 변형 마우스 자체의 위험성도 있지만 유전자 변형 마우스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어떤 호스트라든가 이런 걸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미생물에 대한 차단과 어떤 격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미래지향적인 위험성을 갖다 잠재적으로 제어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이 LMO법 이외에도 실험동물법,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그 다음에 동물보호법, 농림수산부에 나온 법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험동물을 갖고 동물 실험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을 받게 됩니다. 감염 실험을 위해서는 생물안전관리위원회 레귤레이션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동물 실험 자체만으로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동물을 갖고 기관에서 실험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설과 인원과 장비가 기본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은 우리나라 체계가 상당히 잘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이 유전자 변형 마우스가 실험을 위해서 이동될 일이 훨씬 많을 텐데 좀 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서류를 갖다가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외국의 검역서를 받을 때 중앙정부에서 발급된 검역서만 인정합니다. 사실은 유럽연합이라든가 미국 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검역서가 아닌 주정부에서 발행하거나 아니면 주정부에서 인증해주는 기관 자체 내에서 어떤 검역서가 상당히 공직력을 갖고 이것이 워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좀 행정 편의적인 연구를 좀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간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새로이 잠재적으로 출현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좀 더 그것에 대비를 둔 어떤 행정 조치라든가 법규라든가 이런 레귤레이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익히 사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은 성 교수님은 아주 배우 같습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앞에 주제 발표도 상당히 전문적인 측면에서 세 분이 잘 해주셨습니다만은 토론해 주시면 그렇게 해주시니까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크립 생명과연구원의 최경화 박사님 말씀해 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연구원 연구안전관리지원센터 최경화입니다. 저희 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시험연구용 LM 안전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LMO 법제도 세미나에 제가 이제 패널로 참석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제가 그 지정 토론문의 주제, 제가 발표할 지정 토론문의 주제가 안전관리 1, 2등급 시설, 안전관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국내 LMO 안전인프라 구축 현황과 향후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 방향, 이렇게 이제 그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우선 교과부에서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업무를 어떻게 하는가 그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과기술부는 그 각 부처 산하 국공립연구기관을 제외한 대학, 그 다음에 출연연, 기업연구소의 1, 2등급 연구시설을 다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된 시설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이제 현장 점검을 쭉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장에 방문해서 어떤 점들이 미흡하고 어떤 것이 잘 지켜지고 그런 거에 대한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현장 점검을 나갔을 때 그 연구자들이나 그 다음에 그 기관의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점들을 어려워하시고 어떤 그 법적인 개선 그 의견이 있으신가 그런 거 파악했는데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향후
이 법제도나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째로 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험연구용 LM 안전관리 업무는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시험연구용 LM의 수출입에 대한 그 인허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MO 연구시설 신고, 그다음에 허가, 개발실험 승인, 그다음에 수출입 관련 신고 이런 인허가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LMO법 시행 이후에 연구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어떤 점들을 향후 이렇게 개선해야 되나 이런 것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 LMO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많은 여러 특성을 가진 유전자가 다뤄지고 있어서 이러한 그 LMO 기술 개발 동향에 따라서 안전성 평가할 수 있는 기술, 그런 개발, 전략 수립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그래서 그 통합 정보망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시행, 홍보 책자나 각종 워크숍을 개최한다든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다섯 번째가 이제 미신고,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미처 잘 몰랐거나 아직 그 신고를 안 한 곳들을 계속 찾아서 이제 신고를 독려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 운영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교과부에 신고된 그 1, 2등급 LMO 연구시설 수가 약 1,800곳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수입 신고는 한 800곳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등급 LMO 연구시설을 현장 방문해서 그 운영 형태, 운영 실태를 관찰했는데요.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2009년부터 시작이 됐고 2009년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48개 기관, 한 1,200개 시설을 다 이제 방문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해, 둘째 해는 2등급 시설을 우선 이제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1등급 시설도 포함시켜서 이렇게 관리를 점검을 하고 있는데, 2등급 일반 연구시설, 지금 현재 LMO 법 고시에 따라서 그 1, 2등급 연구시설은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연구시설, 대량 배양 연구시설, 동물 이용 연구시설, 그 다음에 식물 이용 연구시설 이렇게 되겠는데, 2등급 일반 연구시설에서 가장 이행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유전자 변형 생물체 보관관리 대장 기록, 이게 좀 미흡하고, 그 다음에 생물안전 표지 부착, 이것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실험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실험구역에서 음식 섭취, 이것이 많이 안 지켜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연구시설 설치 운영 관련 기록 유지, 이것도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야 될 게 이제 유전자 변형 생물체 보관관리 대장하고 연구시설 설치 운영 기록인데, 이것은 지금 현장에 나가보니까 연구자들이 현재 그 LMO법 시행 규칙에 그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그 개선점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것을 고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2등급 동물 시설에서는 20% 이상 잘 안 지켜지는 사항이 뭐냐면 실험시 에어로졸 발생하고 실험 동물의 사용 및 방출에 대한 사항 기록 관리 유지, 이게 가장 많이 안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동물 시설은 그 전문 관리자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시설보다는 지키는 그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일부 대학에서는 단대별로 이렇게 실험 동물을 각각 특히 의대 같은 경우에 각 교실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그 LM 동물이 얼마를 보유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현황이 있다, 이런 거는 잘 통합적으로 관리는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연구자 인식, 다음으로는 이제 연구자 인식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자들과 기관의 시설 관리, 즉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인식 조사를 했는데, 우선 연구자들의 그 인식 조사를 하면서 가장 그 LMO
법제도와 그다음에 연구소 설치 운영 기준을 이해시키기 위해 즉 잘 홍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필요하냐 그렇게 설문을 했는데 가장 많은 게 매뉴얼 및 안내 책자를 제공하는 게 가장 좋다. 그다음에 설명회 및 워크숍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한 25%나 30% 사이로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좋다. 이게 한 17%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자들은 이렇게 매뉴얼을 배포하거나 교육을 실시하거나 설명회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응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 연구용으로 그다음에 시험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서 LMO를 수입할 때 수입이라는 것은 우편으로 들어오거나 휴대해서 들어올 때를 다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그 신고를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는 한 70% 이상이 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그 인식은 좀 높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구자들이 직접 실험실에서 이런 그 연구실 설치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느 정도의 인식도를 갖고 있습니까? 이거를 질문했는데 잘 알고 있다. 이건 한 7% 정도 있고 알고 있다. 그게 한 30%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냥 법이 발효됐다. 이 정도만 알고 있고 자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쪽에 더 그 홍보라든가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자들이 그 LMO 안전관리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에는 교육, 이게 제일 필요하다. 그게 40% 이상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장원정 박사님 말씀하실 때도 교육이나 이런 그 매뉴얼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던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점검을 통해서 그 안전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보다 한 28% 정도의 그 응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 절차의 간소라든가 간소화, 그 다음에 벌칙 규정 완화 이런 것들을 또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관리자 인식조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안전관리자들은 대체적으로 이 LMO를 연구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이분들은 이제 전문 지식이 좀 없는 그런 애로사항을 가지고 계신데 행정적인 처리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LMO 법이 발효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45%는 알고 있다. 나머지는 잘 모른다. 들어보기는 했다. 이 정도의 그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LMO 법을 불이행하면 이렇게 벌금이나 뭐 징역 이런 벌칙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79%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민감하게 이렇게 이런 걸 잘 적용을 안 해서 어떤 저희한테 불이익이 다가오나 이런 것들은 좀 잘 파악을 하시고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각 기관에서 그 생활안전과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했는데 한 54% 정도는 실시하고 나머지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할 때 어떤 형태, 즉 오프라인인가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가 이것을 설문했을 때는 오프라인 교육이 49% 정도, 하고 온라인 교육, 그러니까 동영상이나 이런 교육이 한 12%로 해서 아직까지는 그 집체 교육을 훨씬 더 선호를 하고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자들이 이 연구시설을 뭐 정부 기관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기 위해서 민원 신청을 한다거나 이럴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에는 복잡한 서류 제출, 그 다음에 애매하거나 잘 모르겠는 법률 용어 이런 것들을 한 33% 정도 대답을 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LMO 법 제도, 그 다음에 이런 설치 운영 기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라는 그 설문에는 설명회나 워크숍, 교육 이런 것들이 한 30%로 이 연구자와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들도 다 그런 것들을 교육이 잘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LMO 법이 그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 정책적으로 어떤 점들을 좀 개선해야 되나 이런 것을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연구시설 안전 교육이 좀 의무화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 현장에서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계시고 또 그 2등급 LMO 시설의 교육이 필수였다가 이제 권장으로 다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연구실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LMO가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잘 갖춰졌다 하더라도 연구자들이 지켜야 될 그런 사항들을 잘 지키지 않으면 크고 작은 사고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DNA를 조작하다가 페놀이 튀어서 이렇게 얼굴에 화상을 입은 그런 사례도 봤고, 그다음에 쥐 취급하다가 이렇게 물려가지고 뭐 손가락이 이렇게 부었다든가, 그다음에 주사 바늘 같은 것을 이렇게 부정된 손상성 폐기물로 처리를 하지 않아서 비닐 같은데 그냥 버려가지고 청소하는 분들이 옮기다가 이렇게 팔뚝에 찔려서 이렇게 뭐 퉁퉁 부어서 고생했다, 이런 얘기도 이제 연구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제 현실적인 서식 개선, 좀 전에도 조금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시험연구용 LMO에 적용하기에 적당치 않은 서식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구시설 설치 운영 대장을 써야 되는데 현재 그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것은 잠금 장치, 실내 차압, 온습도, 폐수 처리 작동용 뭐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차압이 사실 어떤 뭔지도 잘 모르는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 잠금 장치 하나 정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서식은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설치 운영 기준, 그것도 지금 항목들이 동물 같은 경우는 2등급 기준 한 27개의 항목이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항목인데, 대표적인 것으로 LM 동물은 태어난 지 72시간 내에 표시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연구 현장에 가면 이제 송 박사님도 계시지만 LM 동물하고 그렇지 않은 동물하고 교배해서 태어난 그 새끼들을 71시간 내에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거를 71시간 내에 표시를 하려고 거기 케이지에 손을 넣어서 꺼냈다면 이제 다른 손을 타면 어미들이 다 잡아먹는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유가 끝난 다음에 꼬리를 조금 잘라서 뭐 PCR을 돌린다든가 해서 표시를 하는데, 이런 지금 현재 항목들은 이제 전문가들과 같이 디스커션을 거쳐서 이런 항목은 현재 연구 현황에 맞지 않으니까 좀 고쳐야 되고, 이런 디스커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폐기 처리에 대한 그런 기준이라든가 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LMO 연구가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뭐 동물, 식물, 그다음에 미생물, 또 뭐 배지, 깔지, 토양, 검체 굉장히 많은 게 이제 배출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지금 확실하지 않은 편입니다. LMO 법에서는 그냥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해서 버려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어류라든가 곤충 같은 건 어떻게 버려야 되는가, 그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볼륨이 많은데 그런 건 어떻게 버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자의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이제 관련 법규,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는 법규라든가 또 각 부처에 관련된 법규,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또 전문가들이 한번 이렇게 디스커션을 해서 연구자들이 실제로 연구실에서 이렇게 혼란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농업과학원의 권순정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국민농업과학원 권순정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MO법이 시행된 이제 5년 차인 이 시점에서 이제 LMO가 처음보다 많이 다양해지고 아주 이제 정말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고 점검할 때가 됐는데, 아마 장은민 박사님 아주 시기적절한 포럼을 기획했다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LMO법 시행 2008년 될 때 저희들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안전관리 체계를 어떻게 연구자들이 다 소화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인테리어에서 특히 많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관계기관 대대에 해가지고 연구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연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별한 관리상 문제 없이 잘 이행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농촌정책 연구 현황을 보면 19작물 28종류의 데모가 개발되었고 그 중에서 안전평가 단계에 있는 것이 한 5종이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한 380여 건의 안전관리 실험 승인이 있었는데 이 전부 다 1, 2등급이었고요. 포장 실험은 109건이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유전자가 239개로 질병관리본부에 승인을 요청할 만한 그런 유전자를 다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식물 쪽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안전관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지금 스레스홀드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제가 볼 때. 아까 전에 우리 한지학 박사님은 농구에서 지금 아주 잘 따라 하셔가지고 오히려 대외적으로 이제 자랑할 만큼 그 규제를 갖다가 철저히 따르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식물 쪽에서 느끼는 것은 아까 옆에 최경화 박사님 이야기하셨듯이 예를 들면 폐기물 처리 같은 것도 좀 더 단순할 그 LMO가 다양하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식물 쪽 같으면 아주 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LMO법에 보면 그 약제 내성 유전자가 미생물에서는 6가지 항생제가 이제 승인받지 않고 쓰게 되어 있는데 식물에서는 3가지만 승인받지 않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모순되는 게 미생물 실험은 식물 실험하고 비교했을 때 미생물 실험에서 되는 것은 안전한 것은 식물에서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걸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실질적으로 연구 현장에서 이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좀 바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저희들 그 유전자 이동에 관련돼 가지고 환경 평가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데서 옥수수 멕시코에서 옥수수에 이제 GM 옥수수가 들어가 제대종으로 유전자 이동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 나왔는데 그런 문제들은 우리 콩에 있어서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박사님 이야기하셨듯이 장기적인 영향 평가 이런 관리를 이제 내가 관찰해가지고 나중에 뭘 없앨 것인지 관리 규제가 필요 없는 것들이 뭔지 이런 것들 좀 찾아보면 좋겠고 세 번째는 잔존물 처리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그 저희들 그 농사 짓고 수확하고 나면 그것들 그 잔존물들이 많은데 이걸 갖다 용역회사에 갖다 줘가지고 뭐 태운다 이거 아주 모순적이거든요. 원래 마스해가지고 땅에 넣어가지고 환원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안전하게 관리했다 하는 뭐 용역업체 용역비 줘가지고 처리했는 그 증명서 그거 받기 위해서 막 하는 그런 형태이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그런 안전관리인데 이런 것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LMO 목적이 이제 연구개발을 원활히 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인체나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식물 쪽에서는 뭐 1, 2등급밖에 없고 앞으로 파마슈티컬 같은 게 이제 개발되기 시작하면 3등급으로 이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규제들을 많이 더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 2등급과 3, 4등급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그 규정을 가지고 구분을 해가지고 다양한 LMO에 대해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맞게 좀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일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별로 준비를 안 해갖고 왔는데 짧게 하라고 하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시설 허가부터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하는 업무를 전부 다 저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 이임돼가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체위에서 협의 심사하는 내용하고 국가 승인 실험 내주는 거, 그다음에 수입 승인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시설 허가 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주로 시설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시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도부터 이제 허가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BL3 시설 허가가 쫙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 현재 30개 됐고 지금 현재 아마 35개 허가가 이미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그 신규로 허가를 받겠다고 들어와 있는 곳이 3군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간이 또 3년 이상도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시설 재확인 시험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확인 들어가는 것들이 지금 이미 허가 난 것도 있고 현재 저희한테 계류되어 있는 것도 3군데가 더 있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은 최소한 40개 정도의 BL3 연구시설이 국내에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는 아마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겠죠. 지금 이렇게 많이 건축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전에는 굉장히 저희가 용감하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냥 크림 벤치에서 고위험병원제를 핸들링하기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인식들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거는 이 LMO법에서 그 시설에 대한 그 규제를 시작한 이후에 저희가 개선된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그 시설이 이제 허가제가 되다 보니까 그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저희들이 그 전에 개념들이 없었던 시공회사들 중에 몇 군데 시공회사들이 굉장히 개념 정립을 잘 하셔가지고 지금은 시공에 대한 능력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다가 건축이나 이런 거 할 때 국내 설계 경험 업체나 시공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발판 동시에 마련된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하드웨어가 법적 규제가 만들어지면서 잘 발달되어 온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연 국내에 BL3 시설이 40개가 있는 게 합리적인 숫자인지 아니면 너무 많은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더 많은 BL3를 우리가 지어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들이 좀 논란이 되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건축비가 얼마 안 들어가고 시설이 싸면 별로 걱정할 일이 없는데 일단 너무 비싼 시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할 때만 비싼 게 아니라 유지할 때도 또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게 한두 개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여러 군데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의 그 컴플레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 만들려고 하는 방식들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안전을 우리가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싸게 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지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용역으로 좀 내보내져 있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 BL3, BL4는 100% 전획입니다. 그러니까 100% 공기가 밖에 있는 공기가 들어왔다가 다 빠져나가는데 이것 때문에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유지비가. 그래서 이거를 안 하고 일반 건물처럼 이렇게 좀 재순환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타당성 조사를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일예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군데서 쓰는 방식은 휴면 모드라는 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 냉난방 공조를 이제 꺼버립니다. 그러면은 시설의 음압 유지 상태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은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비용은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몇 가지 방안들이 현재 논의가 되고 있고 저희 과 내에서 검토해야 될 내용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과연 시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논의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그 시설은 이제 돈만 있으면 예산만 있으면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일하는 연구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아까 이윤정 연구관님께서 미국 시설을 예를 들어주는데 50년대에 지은 건물 안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연구자들이 잘 해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반대로 아무리 좋은 시설도 연구자가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실험실 감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연구자들을 좀 개선시켜줘야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부터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교육 강화가 계속 문제가 되고,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교육 강화라는 게,
돈을 아무리 투자해도 바로 효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느 기관에서든 말은 좋지만 그걸 실행에 옮겨서 성과도 만들어내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규정 개정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오늘 그 안내책자 그 뒤쪽에도 그 통합고시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어떤 거는 아직까지도 이번에 그 대안 내용 이후에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아마 개정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고시를 개정하는 게 이렇게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고 더더군다나 이게 통합고시라서 한 군데서 고치겠다고 해서 이게 고쳐지는 게 아니라 부처들을 다 고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이 건도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벌써 이거 초안 만들어지고서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개정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바로바로 좀 신속하게 되면 연구자들도 조금 더 쉽게 그 하실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말씀해 주신, 토론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송 교수님은 마우스에 대해서 쉽게 들 수 없는 그런 안전성과 또 잠재적인 위해성과 안전관리에 대해서만 아주 효율적으로 짧게 말씀해 주셨고요. 최경호 박사님은 그동안 안전관리 점검하고 교육하면서 여러 가지 그 경험에서 나오는 개선 내지 고칠 점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고, 권수정 박사님은 법 시행과 관련해서 3가지 고려할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일 박사님은 그 시설 관련해서 안전성 측면하고 안전담보 측면하고 비용하고의 관계 그리고 교육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고 고시 개정이 그때그때 원활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법 운영 또 실제 연구개발 하시는 분들한테 이롭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제 발표 세 부분과 또 토론 4개를 거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경험치 발표와 또 그런 속에서 제안해 주시고 또 고칠 점, 또 논의할 점, 또 반드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등등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먼저 쉬운 문제부터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요? 지금 교육의 중요성, 필요성, 또 그렇게 또 반드시 뭐 규정화를 해야 되겠다고 제안까지 해주신 분도 있고 해서 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이것의 규정화는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아까 그 이정현 교수님 잠깐 찾았었는데요. 교수님 계시니까 한 말씀 부탁드려볼까요? 입법을 할 당시부터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죠, 그죠?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입법을 할 때 가장 저희들이 빙계한 것이 가율적인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빙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당시 법에 있어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아주 많은 법률들이 교육에 대한 규정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교육과 이런 시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교육시키는 것 자체가 조금 지나치다라고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당시 교육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이제 그 법률에 넣지 못하고 갔는데 사실상 지금도 토론하시는 분은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이 저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인프라 시설인데 근데 이걸 했을 때 불만이 분명히 운영활동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육을 이제 누가 할 것이냐. 지금도 이제 뭐 시설 운영도 부처마다 각각 다른데 이 교육도 다 부처마다 당연하게 다르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 또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받게 될 것인지 물론 그 연구나 실험시설에 종사하시는 분이 되는데 그 얼마 정도 종사할 사람들을 해야 될 것인지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죠?
그다음에 그다음 교육에 대한 부담을 누가 질 것이냐, 다시 말해 비용이 그에 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될 것이냐. 지금 토론하시는 분들은 쉽게 이제 교육이 더 중요하게 해야 된다. 저도 아주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 이게 시행이 됐을 경우에 엄청 반발이 많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부터 반발이 많을 거고 회사 기업 운영하시는 분 우리나라가 생명공학 육성한다더만 이게 뭐 육성하는 것이냐 규제하는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슈화 됐으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토론을 해보고 해야 될 것 같고 만일에 이제 교육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제 그 법률의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육적 자원부에서 교육도 이제 국가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교육이 장만만 해주고 교육을 시켜주는데 이제 의무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률의 개정 없이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 없었어. 그래서 조금 더 논의를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그 아마 교과부 쪽에서도 지금까지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켜왔지만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속하지는 못할 거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보건복지부는 또 못하고 있잖아요. 1, 2등급만 지금 이제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보건복지부가 더 중요한 어떤 그 레벨에 있는 실험시설인데 그거는 이제 교육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논의를 거쳐서 확정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네. 생물안전평가과 신행섭 연구관이라고 합니다. 방금 그 교육에 관련된 부분의 의무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좀 제가 첨언을 하자면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는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취급자, 관리자와 취급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격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병원체를 아무나 취급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는 사항이고, 또 관련해서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의무화를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병원체의 경우에. 다만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인 부분에서 이제 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교육 환경이 원활하냐, 교육을 받을 사람들이 원활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물론 또 말씀하셨던 이 비용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즉 국가기관이 자체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그다음에 워크숍을 병행하는 방법,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 형태의 비용이 좀 저렴한 부분의 방법을 쓰는 방법, 뭐 집체 교육의 형태에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좀 고민하는 부분은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처 간 관련된 부분에서 다양한 생물과 관련된 레귤레이션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생물안전교육을 어떤 범위 내에서 고위험 병원체만 할 것이냐, 그러면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부분만 교육을 유수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 좀 포괄적인 생물안전교육,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교과부든 직영부든 관련된 부분에서 생물안전에 관련된 교육이 충족이 된다면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쪽에서 보는 거는 고위험 병원체의 경우에는 관리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대두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LMO와 관련된 또는 이제 연구실 연합법과 관련된 부분과 같이 협조가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고민을 하면서 국내 생물 안전 및 현재도 많이 전 세계적으로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그 생물 보안 문제 그런 부분들 좀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LMO뿐만이 아니고 좀 아예 안전이라는 인식하에서 생물 관련된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교육에 대한 제안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선 교육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장원준 교수님. 제가 사실은 제가 이제 발표하는 동안에 이제 이런 걸 말씀 좀 드렸어야 되는 건데요. 뭐 칠행석 연구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어떻게 겹치고 앞에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겹치는 내용인데요. 우선 저는 이제 생물 안전에만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물 안전은 물론 LMO에 관련된 거고요. 지금 LMO 통합고시 제9조 제9-2조 제2항에 보게 되면은
생물안전관리시설의 그 운영에 관련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1, 2등급은 기관생물안전위원회랑 그리고 생물안전관리 책임자가 임명이 돼 있느냐가 이제 권장사항으로 나와 있고요. 3등급은 그 기관생물안전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관리자도 있어야 된다.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유전자 제조업 실험 지침에 보게 되면 생물안전위원회 역할과 그리고 관리자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의 어떤 역량, 어떤 기준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맡아야 된다 그러지만 뭐뭐를 갖춰야 된다는 그런 건 실제로 없고요. 또한 이런 자격을 뭐 갖춰야 된다는 게 또 없고 우리나라의 자격 제도가 없습니다.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떤 기관 등에서 아무나 그냥 비슷한 사람이 그 생물안전 관리자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통은 요즘은 이제 정규직이 아니면 한 2년에 3년에 한 번씩 이제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이제 그런 관리자를 하게 되면은 그냥 가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 최경영 박사님께서 하신 것도 보게 되면 LMO에 관련돼 가지고 어디에 신고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법이 모른다 어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어떤 한 기관에 있어서 정말 생물안전관리자가 제대로 된 사람이 그걸 아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다 물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조차 없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고위험병원체 관리자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그걸 커다랗게 생각한다면 실제로 생물안전 관리에 고위험병원체도 들어가고 LMO도 들어가고 기타 이제 것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제대로 된 생물안전 관리자를 만들어낸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생물안전 관리자를 어떤 고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3등급에서 그냥 임명해야 된다 하지만 실제로 고용해야 된다는 그런 게 필요하고 2등급에도 규모가 좀 크다면 뭐 대학이나 수백 명 그런 이상으로 된다 그러면 그리고 국가 공공기관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생물안전 관리자를 반드시 둬야 된다는 어떤 법률적인 근거만 두게 된다면 전문가들이 충분히 양성이 될 거고요. 그네들이 그 기관을 맡게 된다면 LMO 관리, 생물안전 관리, 고위험병원체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질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다른 관점에서의 생물 안전을 좀 더 철저히 하자면 하는 그런 제안이신데요. 교육이기에 앞서서 생물 안전 관리자에 대한 기준, 자격 이런 걸 잘 세분화 철저하게 아이덴티파이해서 그걸 잘 지키게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관련 기관에 채용되게끔 하는 그런 것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더 선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런 다음에 교육도 같이 병행이 되게 되겠고, 네. 뭐 말씀을 들을수록 점점 더 철저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교육은 이 정도로 하고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수상 검역검사분들 김용주입니다. 아까 이현정 박사님께서 발표하시는 그 말미에 그 인체 유해성 관련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그 통합고시에 질병관리본부장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동물 유해성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 규정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동안 이제 구제역 진단이라든지 구제역 연구를 중앙에서만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지방 정부의 그 요청들이 있어서 지금 지방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 동물 유해성 시설에 대해서도 추가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부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혜지 연구원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이제 부처에서 업무를 하다가 이제 다른 부처랑 부딪힐 때 똑같은 얘기를 하고요. 지금 특히 국방부가 지금 강력하게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는 이제 명분을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보안이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도법을 만들어서 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방부한테 얘기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뭐 정말 보안 때문에 노출을 못하겠다면 별도법 만들어가지고 예외 조항을 만들어가지고서 하시려면 하셔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과연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개나 될까? 그럼 지금 현재 허가받은 게 아마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럼 뭐 더 많이 진다 그래서 지금의 2배가 돼서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를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국방부에서는. 그러다 보면은 안전관리가 이제 오히려 국방부 자체 안전관리가 이제 뒤로 갈 수 있다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뭐 누가 하든지 상관없지만 그 시스템에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면 그거를 반영시켜가지고 어떤 그 평가 체계나 이런 거를 만들도록 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나갈 때 참여해 주시는 정도 선에서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냥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저희 부처 생각이라고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BL3가 다 저어진다 해도 한 50개에서 60개 정도의 시설이면은 뭐 아주 많은 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5, 60개를 갖다가 3개 부처, 4개 부처에서 나눠서 한다는 거는 좀 명분성으로 그렇게 맞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이희일 연구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맥시멈 5, 60개 BL3를 가지고 2개 부처가 이렇게 별도 운영할 필요 있냐 뭐 그 말씀도 사실 동감이긴 하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인체 유해성을 기준으로 돼 있는 통합고시 자체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가 그거 인체 유해성 기준으로 보는 시각 부분은 조금 같이 그러면 인체 및 동물의 고위험 병원체를 두 기관 또는 아니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든가 뭐 이렇게 좀 조정은 돼야 되겠지만 효율성으로 보면은 사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막상 김영주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같은 인수공통 전염병인데도 보는 시각이 틀리고 실제로 동물 운영하면 저희는 굉장히 좀 더 다양하게 수의 분야에서는 보는데 질병관리본부가 인체 쪽에서 보시는 시각은 굉장히 좀 제한적인 때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완충이 없으면, 조정이 없으면 사실 계속 문제점은 아무리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필요성은 있다라고 지금 느끼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뭐 다른 부처가 직접 관련이 없다면 최소한 보건복지부하고 농식품부 두 부처는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시설허가 기준이 LMO법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아무리 위험한 병원체를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난 LMO 안 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허가고 신고고 아무것도 안 해도 사실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러니까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도 빠져나갈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전염병 예방, 그러니까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다가 고위험 병원체를 외부로부터 가지고 들어올 때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시설을 갖춰야 된다. 그 시설의 기준은 LMO법에 준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간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될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어있는 영역, 이게 오히려 시설의 허가 기준이 아마 연안법으로다가 갔으면 연안법에 이게 목록했으면 모든 연구시설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클리어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공교롭게 LMO법에서 스타트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계속 나와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왕에 부처 간 협의 내지 조정 여지가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얘기되어 있으니까 하나 더 한번 끄집어내보면 교도소 옆에서 아주 철저하게 이 GMO를 길르시고 안전관리 해주시는 농어바이오에서 한지아 박사님이 이제 제기하신 그 환경 방출 실험 승인 문제, 그 문제를 한지아 박사님이 간단하게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명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153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책자에 보시면은 지금 그 교과부에서 그 개발 그 실험, 그러니까 실험 뭐라나 그 방출 실험 허가를 내준 거, 승인을 해준 그 숫자하고 농지청에서 한 숫자하고 나올 겁니다. 대부분이 지금 그 농지청에서 한 숫자가 상당히 지금 많은 걸로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잠깐 그 책자를 봤는데 한 223개 정도고 아마 교과부는 8개 정도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이제 농지청에서 그 농업용만 받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특히 작물 쪽 관련돼 가지고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실험할 때 그 자기네 갖고 있는 이제 학교 내 하우스 또는 뭐 노지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 실험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환경 방출을 하고 싶어 할 때 실험실 안에 이제 토경 재배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실험 그 승인 요청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마 그 2012년하고 11년하고의 그 숫자 차이가 또 굉장히 많이 날 거예요. 그건 아마 토경 재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거를 이제 농지청에 신고를 하는 거하고 교과부에 신고를 하는 거하고 신고서는 다 똑같아요. 내용도 다 똑같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 다 똑같은데 이제 그 라인을 어떻게 걸었냐면은 그 교과부 쪽은 이제 시험, 연구용 그리고 우리 농지청의 농업용은 그거는 이제 위에서 평가를 해서 실적으로 이제 사업화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그렇게 하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아까도 그 권수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지청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위에서 평가할 수 있는 건 딱 5개밖에 없어요. 그 엄밀히 따지자면 5개에서 10개만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나머지 전부 다 시험 연구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농지청으로 갔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우리 그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라인이 정확하게 그어지지 못하는지 그거를 이제 제가 제기를 했던 거고 이 제기는 3년 전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게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은데 각 부처에서 이걸 라인만 정확하게 정하면은 지금 될 건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계신 분들이 자기가 작물을 갖고 있거나 식물체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이제 농지청으로 간다는 거예요. 시험 연구를 하면서도 그건 좀 잘못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제기를 한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명확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선만 끊는 문제라면은 뭐 초등학생도 잘 될 텐데 이게 어려운 선인가 보죠 이게. 뭐 권수정 목사님 말씀해 주실까요? 예. 뭐 LMO가 처음에 뭐 거의 90% 100% 가까이가 뭐 농업용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농업용으로 이렇게 오래기도 편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뭐 한 박사님 이야기하시듯이 실험 연구용하고 농업용하고 이런 게 헷갈리죠, 그죠? 헷갈리가 편한 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진짜 엄격하게 따지기보다는 LMO를 만드는데 지금 이제 다양해졌잖아요. 처음에는 뭐 거의 100%가 농업용이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그 수요가 생기고 다양한 그 방법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농업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농업용으로 오고 실험 이제 아마 앞으로 파마슈티컬이나 또 아까 저도 몰랐는데 쥐 같은 것도 뭐 LMO가 되게 많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실험 연구용으로 가고 뭐 그렇게 좀 그 한 박사님 이야기하셨듯이 규정이 저도 그렇게 명확하게 뭐 돼 있는 줄 몰랐습니다. 실험 연구용 하면 다뭐 교과보다 이렇게 그렇게 되고 농업용 하는 거는 그냥 LMO 안전성 평가 정도 봤을 때 농업용으로 간다. 이거는 약간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한 박사님에게 의견을 제시한다면은 LMO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농업용으로 목적을 가지고 했을 때는 농업용으로 오고 연구자가 판단했을 때 그게 아닐 때는 교과부로 가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규정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기만 하면 다 되는 건데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되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되게 궁금하다는 거죠. 왜냐면 시험 연구 중에서 농업용 아닌 게 되게 또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농업용만 지금 거기 제가 슬라이드 보여드린 그 슬라이드가 정확하게 제가 해설집에서 끄집어 온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개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신경 쓰고 있는 거는 하라는 대로 해라.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서 철저하게 셀프디펜스를 하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바로 다 쫓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만 바꾸면 다 쉬운 얘기예요. 그건 두 부처에서 규정 바꿔주지 바랍니다. 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 현장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꼭 두 부처에서 좀 이외에 부처 간에 논의할 그런 테마에 해당된다는 그런 제안거리가 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저희가 이제 모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기회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논의되거나 도출된 문제점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지난 수년 동안 고민을 하시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러한 문제라고 도출된 부분들이 여기에 계시고 오셨던 분들이라고 해결이 안 됐습니까? 중요한 건 이거는 국가와 사회 선택에 대한 부분이 관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누가 보기에도 부처 간에 관련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올해 이것과 관련된 주요 연구과제로서 저희가 인수공통변경이 부처 간에 이제 크로스오버로 예타 작업을 했는데 이제 상반기 예타는 안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이 그 인수공통변경이라는 걸 연구하기 위해서 중요한 국가 인프라에는 훈련된 사람들에 대한 리소스와 관리 통제와 어떤 법규와 예산 규모가 필요한데 거기에 과연 생물 안전이라는 것이 아젠다로 들어갔냐라는 걸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여기 모여서 관심 있는 부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좋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것 갖다가 다른 분들한테 어떻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 이렇게 플로어에 계시거나 아니면 토론자로 올라오셨거나 사실은 입장만 다를 뿐이지 뭐 이 분야에 다 전문가들이시기도 한데요. 제 개인적인 예를 들어도 저는 수의과대학의 교수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농림수산이랑 관련된 부처가 저희 과의 메이저 부처이기도 한데 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생물안전위원회를 몇 년 동안 했었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건 교과부에서 아마 인바이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얼마 안 되는 리소스에서 다 오버랩이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풀리는 문제는 뭐냐면 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이해 당사자 간에 양보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 좀 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모임에서 우리가 도출해내는 결론이 강론보다는 이 문제를 크게 우리 사회에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는 국가 위에 이거를 아젠다로 우리가 올려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강론에 대한 것보다도 로드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있는 문제는 뭐고 이것으로 인해서 안전성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아니면 국가가 기술 경쟁력에는 어떠한 부분에 네거티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돈을 들여서 바꿔야 될 부분은 뭐고 제도를 시급하게 바꿔야 될 부분은 뭐고 이렇게 해결에 대한 아젠다를 가지고 좀 얘기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농림부와 다 다르기 때문에 법률이 다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자체가 많다는 게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많은 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저희가 좀 합의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30개에서 40개 BL3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의학학계에서 몇 개 갖고 있고 농림수산 수의학 분야에서 몇 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학 생명과학에서 몇 개 갖고 있냐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매우 도미넌트하게 농림수산 쪽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전체 숫자적인 숫자에서. 또 하나 외국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생명과학 관련된 학부 대학원의 숫자가 몇 명인데 그거에 비해서 BL3 시설이 몇 개냐. 우리나라 전체 바이오 R&D 규모가 1년에 얼마인데 거기에 비해서 BL3 숫자가 몇 개를 외국하고 비교한다는 건 되게 설득하기 쉬운 논리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국가위에 이거를 가져가면서 꼭 부처간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적어도 그게 BL1, 2를 포함하든 아니면 BL3 포함되기 전에 범부처 간에 이거를 갖다가 주요 의견 결정할 수 있는 분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적어도 애니얼 리포트나 백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 중에 우리나라에는 그 윤리위원회는 없습니다. 국가윤리위원회는. 근데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 겪었던 그 상호석 사태 때문에 생긴 일이긴 한데 이것이 적어도 그거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국가적으로 아젠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위에서의 커다란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저희가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거, 시설 설계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은 그 위에 순차적으로 풀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5년의 노력이 3년의 노력이 헛되다기보다는 저희가 강년에 각각 이렇게 힘을 쓰고 힘을 기르고 이렇게 임프로브하는 사이에 좀 더 커다란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기회가 좀 비교적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냐 생각을 하고요. 이런 범부처적으로 모이는 이런 포럼 자리가 그런 의견을 강력하게 푸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다 논의한 다음에 그 생각하려고 그랬는데 아주 훌륭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같이 한번 여기 있는 분들과 더불어서 노력해 보도록 하시죠. 자료나 뭐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이 중간에서 여러 전문가님과도 함께 만들도록 하고 그렇게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예, 잠시 큰 얘기 하다 보니까 작은 얘기 잊어먹었는데요. 부처 간의 협력 조정할 그런 이슈로 또 뭐가 있을런지요. 그러면은 이윤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던 중에 지금 LM법에 담고 있는 그 안전상의 그 한계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인수공통전염병 병원체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명확치 않고 그래서 보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유전자 변형을 하지 않은 고위험 변형체는 일단 LM법에는 해당이 되지는 않겠지만 인수공통 고위험 그런 인수공통 전염병 병원체이면서 유전자 변형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멘트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농수산식품부에서 일단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관점은 이제 인수공동 그 병원체, 감염 병원체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들 보는 포커싱은 결국 인체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 체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된다. 근데 그 부분에서 그것이 부처 협의를 통해서 그냥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지금 현재 저희 질병관리본부가 소관하고 있는 부분은 국민의 그 병원체에 대한 안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동물에서 유래가 됐든 간에 그것이 인체의 감염에 치명적이라면 저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관리를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의 안전관리 체계상의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부처 협의를 통해서 좀 더 거시적으로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겠죠. 다만 현재 저희들이 보고 있는 부분은 갈수록 저희들 국민의 불안감이나 전 세계에서도 지금 인류의 그 안전성에 대한 그 문제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이 또 특히 예를 들면 이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것이 이제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 부분의 관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윤정 목사님, 인수공통전염병 병원체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는 사람을 우선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관점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공통되는 전염병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수의학 분야에서도 이쪽 수의 관점에서 또 다루나요? 어떻게 되나요? 얘기가 계속 반복이 좀 사실 되는 것 같긴 한데요. 맞습니다. 저희도 예를 들면 조류인플루엔자, 저는 지역적인 한 질병만 다루는 사람이니까 연구자 입장에서 말하면 부처 입장이 아니라
제가 조류 인플루엔자를 다루고 그 병원체 자체가 인체에 만약에 감염된다면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그렇게 우려하시고 대비하시고 관리하시는 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예만 봐도 조류 인플루엔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4차례 발생을 해서 경제적으로 직접 정부의 그냥 방역 경비만 한 6천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굉장히 수많은 동물들이 살처분을 당했지만 인체 감염 사례는 없었어요. 실제로 근데 저희 부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동물들이나 우리 관련 농업, 그 다음에 관련 산업, 2차 산업, 외식 산업 이런 것까지 다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도 대비를 하고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검역검사뿐만 아니라 수의 분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병원체의 특수성, 위험성 때문에 BL3를 짓고 시설 기준은 이제 에르고법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질병관리본부의 허가를 받아서 그걸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걸 하다 보면 동물 쪽에서의 입장이라든지 직접 우리가 와닿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만 받는 것들이 제한적이고 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시적으로는 연구관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저는 한 질병을 다루는 연구자로서 이런 것들이 부처에서 최소한 협의들은 좀 되고 필요하다면 법이나 규정들이 좀 서로 얘기가 돼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구체적인 방법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조금 논의가 필요하고 또 저희 두 부처가 굉장히 다른 부분보다는 인수공통 전염병, 감염병에 대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수년 동안 협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연장선상에서 이 시설 기준이 LMO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이럴 수는 있어요. 가축 전염병 예방법, 동물 질병에 대한 법률만 해서 우리 고병원성 위험체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병에 대해서 하면서 시설 기준은 그냥 LMO법에 그거를 따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동물 거를 다룰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이 통합고시가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자라는 건 아니고요. 저도 제 연구자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협의가 계속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김영주 박사. 질병관리본부에서 인수공통 전염병을 다룰 때 일단 국민의 안전 차원에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인수공통 전염병 중에서 저희는 이제 동물과 가축의 그 안전 차원에서 또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분류는 되어 있지만 사람하고 동물에 미치는 위해가 다른 질병들이 있거든요. 가령 동물에게는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히는데 사람에게는 그 피해가 적은 질병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런 질병 같은 경우에 일종의 구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림수산식품부 쪽에서 중점적으로 좀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협의도 잘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요. 다음에 있으시면 지금 우리가 예정된 시간을 이제 막 지나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지학 박사님 말씀하시던 중에 방충망 또 내충성 시설에 대한 시설 운영이랄까요? 설치 기준 그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필요성을 느끼신 나머지 실제로 그물코를 좋게 깨매셨는지 아주 짭짤한 거를 이제 실제로 쓰시고 사용하시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관여가 되는 부처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부처 관련이라기보다는 제가 모기장에 대해서 옛날에 좀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규정에 올라가 있는 내용이 아마 모기장 기준인 것 같습니다. 모기장이 제가 알기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모기장이 30메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그냥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너무 강하게 이제 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정은 30메시로 되어 있고 그거를 그러니까 실제 그 업무를 다루시는 그 영역에서 그 위해성 평가를 해가지고 30메시는 우리랑은 안 맞으니까 이거 100메시로 가겠다. 그래서 100메시로 가는 쪽의 해결 방안 정도가 그냥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걸 만약에 100메시로 하면 어디는 아마 반대로 통풍이 안 돼가지고 실험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역할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모기장에 금을 콘지 어디 콘지 모르지만은 그 메시의 정의를 그 해설집에 보면요 1인치 바이 1인치예요. 우리 정확하게 재거든요 저는. 그래서 연구원한테 붙잡아가지고 방출망을 할 때 저희가 사실은 생각 없이 맨 처음에 이제 방출망을 했어요. 맨 처음에 뭐 하라는데 근데 보면 그게 필수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그런데 모기장은 아닙니다. 지금 아마 말씀하신 게 모기장을 겨냥해서 그게 30메시 이렇게 되신 모양인데 그건 아니고요. 그 1인치 곱하기 1인치 안에 구멍이 몇 개 있느냐 그물 콘데 저희가 방충망을 여러 종류로 사가지고 다 재봤어요. 숫자를 전부 다. 근데 30메시가 되면 구멍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뭐 필수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이제 내충성 실험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100을 쓸 겁니다. 그지만 제 얘기는 규정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좀 제기한 거고 규정을 만드신 분들이 봐서 야 이것도 골치 아픈 건데 이거 왜 하려고 그러냐 하게 되면 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100메시 쪽을 쓰더라도요 우리가 그게 한 행사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통풍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개념이 달라서는 분명히 안 되거든요. 메시 정의가 뭐냐를 우리 규정집 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따르는 거고 아까 제가 권수원 박사님도 그런 말씀했습니다만 농지청에서도 그 규정이 굉장히 잘 따르거든요. 농지청에 있는 시설이 기가 막힌 시설이 참 많아요.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도 지금 얘기가 아까 했던 거가 우리 GMO 관련되는 거에서 위해서 평가 관련되는 이거를 작물이기 때문에 전부 그쪽으로 와라 했을 때 사실 거기에 해당되는 숫자가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규정은 오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가 맞는 규정이고요. 만약 그렇다면 다시 이제 교감하고 다시 얘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조차를 우리가 얘기할 때 만약 귀찮다.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서 쫓아오는 걸 쫓아와라. 규정이 30메시로 돼 있으니까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면 우리는 실험을 하는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따라가는 게 정상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관계부처도 그렇고 이런 관련돼서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짚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험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걸 만들면서 더 힘들어진다라는 걸 일부러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사실은 엄밀히 따진다면 저희 개발하는 사람은요 GMO 규정 자체를 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원래 우리들 생각이에요. 근데 하려니까지만 하는 거고 특히 저 개발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규제를 완화해달라 얘기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소비자들한테서 원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름 거기서 중간에서 이걸 해서 제대로 된 규정을 쫓아가면 저희는 훨씬 더 편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먹이장이 아니랍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환경 유해성 방지하기 위한 시설 장치라고 보고 혹시 권수정 박사님 반자 박사님 이야기하시듯이 제가 볼 때는 30메시 이상 하라 이래 돼 있으면 그게 이제 벌나비들 꽃밥 이동하지 않도록 하라.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상이기 때문에 100mm 하시든 200mm 하시든 그 만회하는 거는 관계없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이일 박사님 잘 이야기하시는데 연구자들이 각자 어떤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 유해성 쪽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마이크 잡은 이유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농업에 대해서
뭐 인체 유해성에 뭐 아까 몇 가지 되는 그 요소에 대해서 체크하면 문제 없고, 그리고 환경에서도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겠느냐, 되게 기본적인 거 몇 가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를 지금은 규제가 굉장히 강한데 이제 장기적으로 작물이 밖에 나가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거든요. 아까 고추 같은 건 또 특히 열대성 작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존재하지 못하고 월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봤으니까 해봤느냐, 30년 지내봤느냐 이런 식으로 환경평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잡고 갔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게 요즘. 예, 감사합니다. 결국 두 분 얘기를 듣고 보면 농업바이오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GMO 개발하는 그 국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또한 그 이상 철저하다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런 면에서 좀 일단은 우리가 안심해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종 박사님이 말씀하실 때 아까 환경 유해성 관련해서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환경 유해성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라 하면 이제 여기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등급이 상당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환경 유해성 그거 좀 명확히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아니면 그렇게 하셨는데 환경 유해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교과부가 우리 법고시상에 정의를 내린 바가 있죠, 그죠? 교과부가 근데 그걸로 부족하다는 얘기신가요? 그걸로 등급 나누기가 죄송합니다. 저는 그 교과부 규정이 아니고 제가 그 농업적인 환경을 그냥 지칭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실 환경 유해성을 등급으로 나누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여기 GM 옥수수 이동과 관련한 그런 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공존하고도 오히려 더 관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떻게 거리를 두어야 되고, 물론 이제 그 전에 그 작물체의 환경 유해성에 관한 그 구분을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맞는 그 이제 공존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지만 그 작물별에 따른 환경 그 유해성의 등급 이건 사실 현재로서는 모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보면 그 방면으로도 상당히 할 일이 많은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정된 시간을 조금 넘겨서 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예. 혹시 지금 끝맺을 즈음인데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반드시 그럼 말씀 좀 해주실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시설 설치 운영 기준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연구자들한테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부분이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기준들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한번 각 항목별로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부처의 관련 법률에 따라서 각각 관리하는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시험연구용 LMO 하고 그다음에 농업용 여기에 대한 구분 이런 것들은 그 이제 각 부처의 또 입장이 있고 그래서 이 직영부가 이 LMO법의 그 통합 그 책임 기관이니까 이런 그 부처들이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셔서 한번 논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얘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경과된 그 경험의 정보를 많이 들을 수가 있었고요. 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안, 개선사항, 고집점, 또 협력해서 조정해야 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각 분야 전문가님들 또 현장에서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훌륭한 주제 발표와 또 토론을 해주신 거에 힘입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한 플로아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참여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논의된 내용은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에 그치지 않고 이게 다시 새로운 계기가 돼서 좀 더 한 발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포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센터에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